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시장 예비 경선 후보를 발표하면서 4월 재보궐선거를 향한 각 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충격 속에 사퇴 수습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도부 사퇴와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방송과 전국 민방 공동주최 특별대담에 출연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 병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TV토론이 시작되면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대책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공매도 문제와 손실보상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우상호 의원과 박 전 장관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예비 경선 후보자 14명을 발표했고 안철수 대표는 예비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앞서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박 전 장관은 출마 선언에서 서울을 21분 콤팩트 도시로 만들어 21분 거리 안에 주거와 직장, 보육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1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이는 서울 시민의 삶이 경쟁적이고 대량 소비적인 삶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과 함께 삶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한 기본주택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주택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치열한 정책 맞대결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 신청을 받으며 서울시장 후보는 3월 1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선에 나설 예비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장은 나경원, 오신환, 이종구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8명이, 부산시장은 박민식, 이현주, 이진복 전 의원과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등 6명이 확정됐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 경쟁력 있는 인사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압축해서 만장일치로 예비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는. 공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다음 달 5일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각각 4명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제 굳은 의지가 담긴 국민께 드리는 출사표입니다. 안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 이후 협상을 시작하면 늦을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도 단일화가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지율 상승 속에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야권 단일화 협상은 국민의힘 경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벼랑 끝에 선 정의당이 사퇴 수습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사퇴는 물론 4월 재보궐선거에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빠진 정의당이 전략협의회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당대표 대행은 먼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당규위원회가 당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인정한 명백한 성추행 사건인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음주 여부 등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며 피해자 책임론이나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모든 2차 가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성비위 관련 전수조사와 젠더인권본부 독립기구화, 성폭력 방지교육제도 전면 재점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여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의당에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들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원내대표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 재보선 무공천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일부 진행했고 시도당과 부산시당, 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위해 지도부 총사퇴나 현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 전환까지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표와 부대표단을 별도 선출하도록 돼 있는 데다 내부 수습이 먼저인 만큼 당장 지도부가 총사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강 원내대표도 일부 당원들의 총사퇴 요구가 있지만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김종철 전 대표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시도당 연석회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모으고 30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 보궐선거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한편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물밑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방송과 지역 9개 민영방송, 또 KTV가 공동 주최한 특별 대담에서 모든 국민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방송과 지역 9개 민영방송, KTV가 공동 주최한 특별 대담에 참석해 4차 재난지원금과 이익공유제 등 전국 현안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했지만 정치권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당내에선 지급 방식과 지원 규모 등 물밑 검토가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돼 간다면 전 국민 지원과 아까 말씀드린 고통이 더 큰 분들을 똑같이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 가능할까?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해보상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 기금 조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도 서두릅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공유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 이상의 세액공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때가 됐다. 70여일 남은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은 설 연휴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부산은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 간 TV 토론이 시작되면 저희 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는 대권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재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게 당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특별대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오는 31일 오전 7시 40분 국회방송과 지역 민방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이제 국회에 왔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고요? 네, 김진욱 공수처장 지난주 화요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죠. 일주일 만에 후보자에서 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오늘 인사차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박 의장은 김 처장에게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주문했고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잘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짤막하게 모아봤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뜻과 그리고 법 정신에 따라서 꼭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공수처와 저희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김진욱 처장님의 맹활약을 주목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이 할 수 없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걸 좀 잘하셔서 정말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걱정했던 것이 기우였구나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수처가 처음 맡을 사건이 무엇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말씀하신 김학의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까 그것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권익위는 오늘 이 사건에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은 수사 대상이 검사인 만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맡겨야 한다는 여당 의원 말에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제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 들어보시죠.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공수처법에 의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고 이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첩할 단계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직 조직도 꾸리지 못한 공수처에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을 넘긴다. 이 발언은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는 건데요. 결국 여야는 이 공수처법에서부터 출범, 앞으로 맡을 사건까지 건건이 공수처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내는지 모르겠어요. 후보자께서도 수사 이첩에 관련돼 가지고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뭐 이첩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말이죠. 네. 그런데 모레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고요. 네. 공수처 자체가 뭐 그 존폐 여부가 결정이 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야당 의원들이 헌법 소원 심사를 청구한 지 약 1년 만에 모레 공수처 설치가 이 삼권 분립 등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당시 미래통합당,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가져 삼권 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넘기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인데요.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에 이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는데요. 헌재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조직 구성 등에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돼 존폐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레 헌재가 내릴 결론에 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출범했는데 모레 아주 또 중요한 사안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수처 현안과 관련해서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손실 보상을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주최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임대료 부담과 영업 손실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정치권에서 매출의 70%를 보전해주는 손실 보상 제도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이익공유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형평성과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백원 교수는 국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전 국민 보편 지급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1.1%로 G7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았는데 반면 국가부채는 43.9%로 제일 낮았다는 겁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이 무이자 국채로 85조를, 시장금리 국채 30조를 발행하는 방식을 병행해 11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얼마만큼 하느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제가 계산한 게 85조라는 얘기입니다. 85조를 찍어내도 전혀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겁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일회성 이익 공유보다는 플랫폼 사업의 법인세와 별도로 플랫폼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이익은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플랫폼 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의 50%를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상위 구간 세율을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회연대 차원에서 소득세 상위 구간,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해서 한 3년, 5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 구간에서만 좀 세율을 한 2, 3% 정도 인상해서 특별세수를 걷는 방식으로 좀 하자라는 거고요.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 예산이 520조 원가량 되는데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 20%의 예산을 조정하면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포퓰리즘이나 정치 논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유효적절한 경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020 더혁신위원회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등 2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비전위원회는 오는 5월 가동을 시작해 30년 국가비전인 비전 2050, 국가혁신 10개년 계획 플랜 2030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혁신위는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77명 수준의 국회 상임위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원회 3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줘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처리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 3법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크다며 코로나로 얻은 이익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도화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법무법인 명령 출자와 이해충돌, 재산신고 누락 등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되지 못했다며 법무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가 월성 1호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시사한 것은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6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 대표는 후보 등록에 나선 심정을 군인에 비유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아침 최전선으로 떠나는 군인의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는 단순한 예비후보 등록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제 굳은 의지가 담긴 국민께 드리는 출사표입니다. 최전선으로 떠나는 군인의 심정이다. 이렇게 밝힌 안 대표는 94년 해군 군의관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군함을 타고 바다 수호에 나설 때 마음처럼 서울시장 출마에 비장한 각오를 다졌는데요.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는 안 대표는 오늘 기호 4번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가 바라는 후보 단일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당장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61.2%로 성사될 것으로 보는 응답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후보 등록을 마친 안 대표. 과연 최전선에서의 싸움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김종철 당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공론화한 이후 정치권과 여성계 그리고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장 의원에 대한 지지와 연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두려우셨을 텐데 용기를 내주셨다면서 여야를 떠나서 연대하는 마음이라고 밝혔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장 의원의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준 장 의원에게 깊은 위로와 굳건한 연대의 뜻을 보낸다라고 올렸습니다. 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역시 논평을 통해서 장 의원의 용기 있고 고뇌에 찬 공론화 결정과 대응에 대해서 지지와 응원,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소영 원내부대표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장 의원을 향해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위로와 존중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장 의원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번 사건을 당당히 밝히고 모든 사람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장 의원의 말처럼 누구든지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장 의원을 일상으로 국회로 해시태그가 유행 중인데요. 장 의원이 중단 없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라는 격려와 공감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는 누리꾼들. 뉴스엔도 함께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방금 마지막 정치톡에서 보신 것처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후 정치권 내에서 성범죄 이슈가 또다시 화두로 급부상했습니다. 어제 피해자인 장 의원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어제 장혜영 의원에게 여야를 떠나서 연대하는 마음이라고 지지와 연대의 뜻을 이제 밝히셨는데요. 이번 사안을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연대의 목소리를 낸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성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분 앞에서 저는 진영 논리나 편가르기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야를 떠나서 연대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정의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밝혀주시고 계시지만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사실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다른 정당까지도
이런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번 사안을 통해서 정치권에 또 뿌리 깊게 존재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동시에 장 의원의 이제 입장문에서 보여졌듯이 가해자다움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만연하게 존재해왔던 고정관념이 또 산산이 부서지는 새로운 경종을 울리는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냈는데요. 이게 당내외 일각에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좀 과한 표현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 냈던 논평 자체가 이제 정의당의 이번 성추행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당의 대표가 동료 정치인을 성추행한 문제는 사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경악스러운 문제인 게 맞다라고 보고, 다만 민주당 역시 비판을 받는 지점과 동일하게 같은 과제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악 자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주시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이나 민주당 역시도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뼈를 깎는 성찰을 하겠다는 고민이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추행 사건이 이번 그 재보선의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이슈가 된 것만으로도 민주당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파문의 선거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는 지금 이번 사안을 선거와 결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물론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일이겠으나 지금 선거를 고려하기 전에 반성과 변화를 위한 고민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 영향의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정치권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는 잘못된 고리를 끊어낼 기회로 또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거리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전 단호하게 선긋기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살자! 안으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그 관련 이야기를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20일 때 이제 국회 입성 이후에 국회와 이제 지역을 오가면서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 이제 그 평가를 듣고 계신데요. 최근에 또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50개 시민단체 연합에서 주는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 모토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이런 모토로 정치의 문화, 틀, 문법을 완전히 바꿔보자 이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 상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5개의 상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 시민단체들 대표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정치 문법을 이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바꾸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3번까지만 하자. 지금 우리 구선 의원까지 있는데 이렇게 8선, 9선까지 할 거 없고 3번까지만 하고 뭐 봉사활동을 하든지 후학을 가르치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지 된다 해서 법을 내놓고요. 그 밖에는 이제 우리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 10,000개 정도 자리를 임명하고 계시는데 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도 2,700개밖에 임명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큰 미국이 2,700개, 100분의 1인 우리나라가 10,000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고 바뀌어야지 정치 문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재보선이 70일 정도 이제 남은 상황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더 지지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것 같은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부산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사실 한길 리서치 그리고 리얼미터 두 여론조사가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네. 두 군데 다 저희 당이 지금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 70일 남은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오히려 잘 됐다. 닥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건 저희 당으로 하여금 더 긴장하고 더 주민들 만나고 더 좋은 정책을 내라. 이런 사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 선거라는 것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이걸로 시작된 선거이거든요. 그동안에 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뭐 추미애 사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성을 다하고 주민들 뵙고 좋은 정책을 내고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당내 일각에서는 중앙당이 부산 보궐선거에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서울 보선에 비해서 좀 부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부산은 또 부산시당에서 정책 홍보, 뭐 공약 개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약개발 단장이고 부산행복연구원이라고 하는 부산시당에 있는 여의도연구원 같은 행복연구원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벌써 저희가 120여 개의 공약을 만들었고 그중에 대표 공약 10개를 뽑아서 이제 비대위원장님께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님이 다음 주에 그 부산을 내려가시게 되면 이런 공약도 발표하시고 지원 사격을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당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은 부산은 특히 서울 선거하고는 달리 신인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인 트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트랙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에 뭐 우리 옛날 10년 전에 나왔던 분들 대선 후보라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도 그쪽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사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부산의 신인들, 부산 선거 여기에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한창 부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부산을 찾았던 이낙연 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 내부에서 좀 이렇게 엇갈린 이제 그 입장, 그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그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제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지도부 입장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박형준 후보는 상당히 서운한 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의 그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이 법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안은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우리 부산의 의원들이 15분 계신데 모두 사인을 해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우리 당의 지도부라든지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은 맞는 얘기고요. 근데 저희 당은 전에부터 그 뭐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당이 아니고 안에서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도 그걸 징계하지 않고 금태섭 의원 징계해서 내보내듯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약간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의견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정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모습이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일부 잘 모르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부산만 잘 살자 이런 게 아니고요.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남부 해안 벨트 전체가 사용하는 이런 공항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일극주의,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남해안 벨트라고 하는 남북권 경제라고 하는 벨트가 두 가지 공존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면 반대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저를 비롯한 많은 그 부산 의원님들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어디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 법은 지금 모든 후보들 아까 뭐 어떤 후보가 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여야 모든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아마 2월 달에 통과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모두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에 특별히 유리하다 또는 어느 당에 특별히 불리하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실 부산의 이슈들이 또 워낙 많고요. 가덕도 이외에도 부산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코로나 문제 등등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일치하는 가덕도 이걸로 대세가 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편 국민의힘 TK 지역 이제 의원들은 맞불로서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이제 발의할 거다.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과연 국민의힘에는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부산 민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산 민심은 이제 부산 의원들은 법을 냈지만 일부 의원들이 또 밀양법을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심 이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법을 이제 한 의원이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발의될지 한번 봐야 되고 통과는 물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법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부산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냐 이렇게 되지만 법안이 통과될 때 그 가덕도 신공항법이 통과될 때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다수가 찬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박 의원님께서 현재 정무위 소속이시니까요. 경제 관련 현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최장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원래 박 의원께서 제안을 했던 정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난해 예결위에서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나 그전 정부나 다 청년 신혼부부 이러면 임대주택으로 등치화시키는 형국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임대주택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 선진국은 대부분 장기 몰기지로 집을 처음부터 삽니다. 은행에서 이제 빚을 내지만 사기 때문에 이게 임대주택이 아닌 청년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 주택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이 국회 시작하자마자 총리님, 부총리님,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이걸 도입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왜 40년이냐? 40년 동안 이 집을 처음에 사면서 은행 빚을 내고 그걸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돈, 한 달에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이게 지금 임대주택에 한 달 임대료 내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40년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이왕 그럴 바에야 40년 임대주택 살아봐야 자기 집은 하나도 없는 거고 중간에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만 올라가지 그 사시는 분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년을 처음부터 소유하고 집값이 오르면 청년이 그 이득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데로 옮겨 다닐 필요 없고 임대료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이 더 좋다고 했고 지금은 우리나라 이자율이 선진국보다는 조금 높지만 선진국들은 대개 30년 모기지를 하거든요. 즉 우리 이자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떨어지면 40년이 아닌 30년 모기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제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올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한 거는 상당한 진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이제 긴 세월 동안에 이자 기간이 늘어나는 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다. 비교해보면 월세보다 10,000원 정도가 더 적어요. 지금 40년 몰기지가.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또 이제 정무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해 들어서 금융권, 정치권에서 또 다른 이제 화두가 공매도를 재개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이제 그 투자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매도 연장 금지가 이제 현재의 이제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 의원님의 또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는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나라에 싹 다 있는데 현재 공매도를 막아놓고 있는 나라는 딱 2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나라도 늘 있다가 이 코로나가 생길 때 해가지고 지금 이제 3월 15일이면 딱 1년 공매도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하는데 우리만 계속 공매도를 금지시켜놓고 있으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됩니다. 공매도라는 거는 긍정적인 점도 있거든요. 지금 버핏 지수라고 해서 주식이 얼마나 버블이 들어있느냐는 지수가 130을 넘고 있습니다. 이거 IT 버블 때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꺼질 텐데 갑자기 꺼지게 되면
이 소위 투자자들, 동학개미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3월 15일까지 약속한 것이고 저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거품이 빨리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22분 의원님들 중에 15명이 답을 안 했대요. 네. 왜 안 했느냐.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공매도 재개하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동학개미의 표가 날아갈 것이다. 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프로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판단을 넣어야지 정치 자꾸 개입하면 경제가 왜곡되고요. 우리 신인도도 떨어집니다. 저 나라는 왜 아직도 공매도를 안 하고 있지? 네. 왜냐하면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서 외국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이 전부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정무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매도를 하는 게 맞다. 아니죠. 정무적으로 해석하면 공매도를 금지시켜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전문적인 판단, 경제적인 판단을 하면 공매도를 재개해서 지금 130%까지 올라가 있는 주식의 거품을 빨리 조금 빼는 것, 천천히 빼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경제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가 하도록 부상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서 문 대통령까지 법제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또 피해액 산정과 보상 기준 이런 것들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텐데 좀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보상, 손실보상. 우리 헌법 23조 3항이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을 때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안 해준 게 사실은 위헌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질문하신 재원. 재원 문제는 이제 여당에서는 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런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는 게 대해서는 저는 반대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예산 규모가 400조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558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150조 이상 그동안에 우리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이 늘어난 예산들 중에 불효불급한 예산이 아닌 쓸데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조 정도를 기존에 편성해 놓은 예산에서 빼고 그 100조를 가지고 한 번 300만 원 주는 정도가 아니고 손해본 부분을 충실히 보충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은 방법 질의하셨는데 지금 하는 방법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손해본 사람이 서류를 작성해서 내가 얼마 손해봤다. 그래서 입증을 하고 구청에 접수를 하면 은행으로 돈을 넣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일하기 바쁜 사람 또 그까지 가야 되고요. 서류 마련해야 되고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싱가포르나 스웨덴에 하는 방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켰고 어느 정도 소득을 했는지 작년, 재작년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보상 기준을 위해서. 보상 기준을 그때 그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쓰자는 것이죠. 국세청은 늘 세금 부과하고 세금 걷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인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위기에서 자기 역할을 좀 바꾸어서 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이터를 내놓고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는 국세청이 나서면 핀셋으로 정확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이다. 또 선거에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포퓰리즘인 거는 없는 돈을 억지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사실 작년에 이게 시작했을 때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100조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100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자. 즉 손실을 500만 원 받으면 매달 500만 원 매달 주다 보면 모자랄 테니까 500만 원에 60%만 준다, 70%만 준다.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아이고 자영업자들 시내 나가 보십시오. 뭐 얼마나 힘들고요. 전통시장 가면 전부 길에 나앉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부가 헌법이 정한 23조 3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예.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제 불발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문 경과 보고서 불발된 게 벌써 이 정부 들어서 27번째인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하필이면 이게 법무부거든요. Department of Justice거든요. 정의부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 없는 정의로운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되고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타당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법무부 장관이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번에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까지 이게 청문회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박범계 후보자도 뭐 13살짜리 아들이 대치동 집의 소유주로 돼 있다든지 밀양 땅은 뭐 조카에게 팔은 걸로 돼 있다든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동산 또 오빠한테 파는 걸로 돼 있고 이런 등등 그다음에 뭐 저 로펌 문제, 로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명경은 누구 소유냐, 다스는 누구 소유냐처럼 누구 거냐처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좀 괜찮은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을 해서 Department of Justice의 뜻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정도로 보면 조국 전 장관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조국 장관도 임명을 한 청문회인데 그보다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임명 안 하기는 어려울 거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금방 또 임명해서 27번째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사람이 임명되는 27번째 케이스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명이 될 거다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그래도 예년보단 추위가 덜하겠고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